골드만삭스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가 앞으로 3년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55%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테슬라가 지금 중국계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녕하시오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배터리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에 속하고요. 또 한국이 가장 잘하는 또 영역이 배터리 산업이고요. 바이든이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 바로 온 이유도 한국의 강한 배터리 산업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경쟁력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또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배터리 점유량이 지금 46.3%거든요.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2% 넘게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언제까지 1등을 하고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이 시점에 오히려 한국이 글로벌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잠시 후 1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냈어요. 저는 사실 그 원문을 봤는데요. 또 한국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기사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하고 유럽 2030년까지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끝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또 더 고무적인 거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가 앞으로 3년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55%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보고서가 길기 때문에 이유는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이 중요해요. 203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올해도 다 갔으니까 사실 한 8년이 지금 남아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 중심으로 지금 중국 공급망을 점점 탈중국화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각국에서 줄이려고 모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782억 달러 그리고 부품과 원자재 채굴에 각각 604억 달러와 135억 달러를 투자하면 플러스 원자재 가공에도 121억 달러가 투자하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2030년 되면 줄일 수 있다. 이런 그 보고서를 내놨고요. 그런데 그 FT 파이널 타임즈죠. 거기서는 골드만삭스 이 보고서는 너무 지금 긍정적이다. 너무 장밋빛 전망이다. 이유는 사실은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원자재 확보예요. 왜냐면 이게 안전된 생산을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같은 핵심 소재가 제일 핵심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 핵심 소재 확보를 가장 많이 해놓은 게 중국이고요. 사실 뭐 호주도 좋고요. 저기 인도네시아도 좋고요. 뭐 필리핀도 좋고요. 전 세계 이 핵심 소재가 분포된 각 나라에 캐나다도 좋고요. 중국 기업들이 다 이미 지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중국 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현지에 투자해서 중국 지분 확보로 이미 다 중국 기업 산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멘트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많은 나라들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투자를 별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주 히토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호주 히토류 채굴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호주도 그렇고 그 5I 국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에 협조해서 지금 중국을 탈중국화하지만 실제는 액션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히토류 채굴에도 호주가 엄청 많은데 미국도 앞으로는 호수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 외국 투자는 많지 않다. 세 번째 코멘트는 뭐냐면 203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8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도 투자를 확대하는 기간에 중국은 방대한 전기차 시장에 근거해서 중국은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2030년 되면 전기차만 지금 한 거의 시장의 50% 절반 이상이 다 전기차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전기차 시장에 기반해서 중국은 앞으로 8년 동안 급격하게 전기차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고 배터리 산업도 엄청나게 고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했고 또 가장 많이 이쪽에 잘하고 있고 시장점도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엄청 많이 발전해서 따라잡기는 힘들 거다. 지금 현재 실제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양극재 시장에서 중국 제조기업들의 점유율은 87%고요. 응급제 점유율도 사실 여기 전구체와 응급제 점유율도 각각 전구체는 85%고요. 응급제는 77%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우리가 밸류체인의 상에서 들어가는 모든 부품 소재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그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많게는 90% 넘어가고요. 특히 고성능, 고밀도, 우리가 안정성, 그리고 가성비, 그렇죠? 이런 데서 중국 기업들을 대체할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보고서 보면 재미있는 게 한국 입장에 재미있는 게 SK와 LG가 지금 미국에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SK, LG가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일명 IRA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미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 대충 예상하건대 전기차 보조금이 한 대당 $10,000,000거든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대한 그 미국의 보조금과 방대한 시장에 근거해서 이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덕을 볼 것이고 또 미국 시장은 SK와 LG가 지금 공급하는 이 배터리가 충분히 자기네 작업에 충분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3, 5년 내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주로 배터리 공급하게 되면 한국 기업이 지금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55%까지 가면서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또 지금 전망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굿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들으면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3사는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LG화학 그리고 SK, 그 삼성, SDI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고 톱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런 긍정적인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도 되냐?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말씀을 저는 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주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기사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 그리고 LG 그리고 LG가 가는 이 노선이 중국하고 다릅니다. 이걸 우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중국하고 가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 걸 한국 계열을 쓰냐 아니면 중국 계열을 쓰냐는 앞으로 누가 위너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쓰는 이 배터리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LFP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리튬 철 인산염이라고 해요. 철이 들어가 철. 그래서 무거워요. 그래서 리튬 철 인산염이라고 하는데요. 철이 들어간 양극재를 사용하는 거고요. 한국 계열은 삼원계를 씁니다. 삼원이라는 건 세 개잖아요. 세 개 소재를 말합니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양극재에 비철금속을 쓰는 거예요. 자, 하나는 LFP는 철을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첫째 바로 느끼는 게 철 들어간 게 무겁겠죠. 그러면 한국 거는 삼원계는 가볍겠죠. 그래서 한국 거는 가볍다. 이게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삼원계 배터리 장점은 밀도, 우리가 에너지 밀도인데 주행거리가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한국 거는 삼원계는 400에서 600인데 중국 LFP는 100에서 300km예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주행거리가 짧다. 그래서 삼원계가 훨씬 좋고요. 제조 원가도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게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원가가 높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원자재들이 다 비싼 거예요. 근데 이 LFP는 철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그래서 가격은 싸다. 중국계. 한국 거는 가격은 비싼 대신에 멀리 간다. 에너지 밀도가 좋다. 또 삼원계는 한계가 뭐냐면 이 니켈이 들어간 거는 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되게 높아요.
일본 기업이 이래서 배터리 시장에서 사실 지금 시장 점유율이 폭발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원계 배터리의 한계는 폭발 위험이 높다. 근데 LFP는 하나도 위험한 거 안 써요. 리튬 인산 처리이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거의 없다. 안전하다. 그래서 중국은 쉽게 정리해드리면 싸고 안전한, 그렇지만 무거운,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LFP 계열을 쓴 양극재를 사용하는 거고, 지금 한국은 멀리는 가는데 그렇지만 가격은 높고 덜 안전하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이쪽으로 갑니다. 3원계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느 쪽이 주로 시장의 메인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테슬라가 우리가 전기차 대표잖아요. 지금 중국계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된 거지? 들어보면 효율도 떨어지는데 가격은 그렇게 싸다 하도 테슬라 정도 그 가격보다도 그 밀도를 더 에너지 밀도를 더 중요시할 텐데 왜 그렇게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기술이 중국에서 돌파를 한 겁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영어로 Cell2 팩이라고 하거든요. CTP 기술이라고 하는데 CTP 기술을 여러분 알 필요는 없지만 뜻만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배터리가 중간에 모듈화를 해서 전기차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중국에서는 이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처리되니까 면적이 크잖아요. 최소화하려고 모듈화를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아예 빼버렸어요. 공정에서. 그래서 바로 셀로부터 바로 거기 설치가 되는 배터리에 설치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부피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CTP 기술 때문에 굉장히 부피를 줄일 수가 있어서 가격도 싸죠.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제 생각에는 안전을 우선시한 것 같아요. 덜 폭발하게. 그래서 지금 CTP 기술에 기반의 중국의 이 LFP 배터리를 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원계 앞으로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배터리의 모든 기술 혁신 방향을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 양극재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LFP 이 기술이 있고 그리고 3원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노선을 갈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요즘에 양극재 혁신에서 LG화학이 조금 초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리튬 황 배터리라고 안에 황탄소 복합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되게 가벼운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우면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성능은 1.5배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G화학이 기술적으로 리튬황 배터리를 혁신함으로써 아주 가볍고 그리고 희귀금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아까 한국계 비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굉장히 많은 황탄소 자료를 썼기 때문에 희귀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지금 리튬황 배터리를 통해서 기술에 있어서 저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양극재 방면에서의 기술 LG화학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LG화학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죠. LG화학이 우리가 드론에 앞으로 하늘에서 우리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하늘이 주요 교통 이동 역할을 할 건데 핵심 배터리거든요.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LG화학이 이미 드론에 2020년 9월에 최초로 리튬화학 전지를 드론에 무인기에 탑재를 해서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리튬화학 전지 쪽으로 초격차를 벌리며 지금 양극재에서 또 앞으로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고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를 말할 때 원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양극재가 40%, 원가 구성이 음극재가 10%, 전해질이 10%, 분리막이 15%, 그리고 여기 기타에는 동박, 파우치, 조립이 들어가요. 25% 차지해요. 근데 여기서 전해질이 원래는 이게 액체거든요. 전해질을 통해서 전기가 전기를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 전해질을 고체로 합니다. 그걸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또 굉장히 이게 지금 여기 하이테크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전고체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고체에서 성공할 경우에는
굉장히 전도율도 높고 그리고 폭발 위험도 낮고 그래서 안정성이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부반응이 적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쓴다는 거 배터리를 수명이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항공, 조선, 국방, 의학 등 특수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전고체가 돌파가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에서 설명드린 중국 기업은 대표적으로 닝더스다입니다. 세계에서 1위 지금 배터리 업체인데요. 제조업체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CTP, Cell to Pack 기술로 모듈을 제거함으로써 축소화를 함으로써 굉장히 싸면서 안전한 걸로 글로벌 시장을 점령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이걸 채택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 늘어났고 지금 셀을 더 개선하는 걸로 해서 주행거리를 향상하고 있다. 이게 중국 노선이고요. 한국은 앞에서 말 LG화학이라든가 SK온, 삼성 SDI 등등은 삼원계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고요. LG화학은 리튬황 배터리로 기술 초격차를 지금 벌려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 쉬운 말로 하면 주행거리를 계속 늘려가는 거로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다시 말해서 전해질이 고체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리고 굉장히 감소된 배터리 크기로 더 많은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게 지금 기술 초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여기 제가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한계가 있어요.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한번 듣고 까먹으세요. 여기 그 충전하고 방전할 때 이 음극재 표면에 리튬 금속 표면에 덴드라이트가 생겨요. 이게 전고체 문제예요. 고체 같은 게 이렇게 생겨버려요. 덴드라이트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게 리튬 이온이 이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배터리 효율이. 그래서 이게 전고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앞으로 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기사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왔다.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 특히 미래 산업에서 지금 친환경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됐잖아요. 친환경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됐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확보가 되게 중요해졌고 미래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지금 미래 오펙처럼 중요한 지금 전략적 산업으로 왔는데요. 미국 중심의 이런 나라들이 중국, 탈중국 공급망 국가안전 차원에서 준비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자국 내에 와서 공급망을 형성하도록 지금 엄청난 보조금 정책을 주는 것이 지난번에 안유아에서 말씀드린 반도체와 과학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한국 기업들이 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금 높여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글로벌에 미국하고 이념을 같이 하는 동맹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또 한국 기업들 거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기술에 있어서 초격차를 계속 확보해가고 계속 투자를 증가시켜줘. 투자를 R&D를 계속 확보해가야죠. CATL, 중국 닝더스다가 1위 기업하고 한국 기업들의 지금 R&D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차납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초격차 하려면. 그래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이런 좋은 글로벌 행세에 맞춰서 투자도 확대하고 인재 확보도 확대하고 이러면서 저는 앞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온 거는 맞다. 근데 골드만삭스 보고서처럼 2030년에 탈중국화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좀 질문을 해야 된다. 왜? 이게 공급만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어디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장은 거기 들어간 LG라든가 이런 데서 공급으로 해서 오케이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R&D를 계속 하려면 시장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미래 시장이 중국인데요. 이런 수요 측면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데 R&D가 일어나고 기업들이 가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중국의 역할이 결코 그렇게 쉽게 약화되지는 않는다. 특히 이런 소재 쪽에서 이미 80, 90% 확보한 상황에서
탈중국화는 저는 결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좀 더 체크하면서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국 기업들이 계속 초격차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도 하시고요. 우리 안녕하셔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금 중국 전역을 걸쳐서 지금 백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신속하게 악화되고 있고요. 지금 누적 환자 수가 33만 1952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 수는 5,233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만약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우리가 중국 정부가 완화했을 때는 현재 통계로 나오는 수치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숨질 수 있다라는 지금 예측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 현지에는 우리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 운영과 그리고 교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이쪽으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지금 15년간 중국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해오신 임경택 전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한 15년간 계셨잖아요. 네. 최초 어느 년도에 가셨나요? 중국 현지에는? 처음 네. 중국을 제가 간 거는 네.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한중 수교를 네. 한 게 1992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네. 1993년 초부터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해서 중국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쭉 했고요. 구체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강소성 난징에서 근무를 난징에서, 시작을 네. 해서 그다음에 베이징, 그다음에 네. 이제 사천성에 있는 청두까지 해서 그렇게 근무를 했고, 또한 난징에 근무할 때는 동부 지역에 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는 바람에 산동성, 산동성도. 장수성, 네. 상해, 아, 절강성, 복건성까지 담당을 해서 거의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 거의 전역을 다 다니셨네요. 뭐 덕분에 예. 회사 덕분에 그렇게 된 것 사실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되게 큰 나라에 살지만 중국 전역을 다 가본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로 동부 지역에만 있었지 네. 서부 지역은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균관대에 와서 중국 대학원에 있으면서 1대1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서부 지역을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매년에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근데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중국 서부를 하나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 현지 분들보다 아마 중국 전역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뭐 편하게 하는 방송이니까요. 예, 중국에 다니실 관광 이렇게 뭐 보셨던 경치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정말 뭐 우리 한국 분들이 오셔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경치가 있습니까? 뭐 백두산,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백두산 가보셨군요. 갔을 예, 때가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네. 저기 사천 쪽, 네.雲南쪽에 있는 구체구, 뭐 이런데. 거기를 그다음에 가보셨구나. 거기 저는 못 가봤어요. 서안의 네. 빅마용도 상당히 빅마용, 그렇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지에서 백지 시위가 지금 일어나는 걸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현지에서 살면 중국인들이 정서라든지 중국인들의 성격이라고 할 특징상 사실 시위를 잘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통제도 있고 이런데 방역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서 백지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첫인상은 제가 들었을 때는 네. 많이 지쳤구나. 아, 이제 지치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네, 이미 3년 차째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뭐 초기에 굉장히 방역 관리를 뭐 타이트하게 한다고 그랬지만, 저도 이제 그 코비드 19 시절에 반 이상을 1년 반 이상을 중국에 거기 있다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 뭐 한 1년 전에 왔기 때문에 많은 기간을 같이 써봤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요? 뭐 네. 지역마다, 지방 정부마다, 네. 시마다 네. 정책이 다 내려오면 거기 정책에 준해서 다 움직이는데 네. 상당히 일사불란합니다. 그래서 외부를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공식적이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년 차가 많이 지나가고 있고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봉쇄에 대한 그 두려움 내지는 지쳤다라는 걸 음. 이제 제가 처음 첫인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부에서 뭐 제로 코로나 좀 집에 있어라. 이제는 못 나온다 이러면 중국인들 특성상 제가 느끼는 특성상 보통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이건 정부가 필요해서 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공산당 정부가 이렇게 할 때는 다 우리 중국에서 로바이싱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을 조화라고 어떤 건강을 위해서 혹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잖아요. 중국 국민들은. 근데 외국인이시잖아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제가 느끼로는 자유와 민주, 인권 이런 데서 이렇게 성장한 외국인들이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 맞닥뜨릴 때 못 나온다, 아파트 밖을 못 나온다, 혹은 계속 집에만 있어라를 한 달 동안 봉쇄하고 이러면 당시에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그 20년도 1월,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비드-19의 상황이 네, 그 당시는 이제 1월, 2월 달까지는 중국만 발생하는 걸로 엄청 돼 있었고 심각했죠. 네. 3월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서 네.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달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글로벌 팬데믹이 되니까 이거는 나가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초기에는 뭐 저희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해도 이거 나가서 누굴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죠. 뭐 문연대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제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는 것 네. 같은데 하북성 석가장에서 네. 그 조치를 완화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다들 안 나가고 집안에 맞아요. 있었던 것처럼 네. 아마 초기에는 저희 다 뭐 현지 주민이나 이민이나 무슨 뭐 별반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부터 네. 특히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저희는 이제 외국인은 외국하고 자기 모국이라든가 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네. 되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상황을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면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이게 너무 이건 과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한 적들은 있죠. 그러니까 뭐 외국 기업으로 현지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번에 폭스콘 공장에서郑州,河南 郑州 그 폭스콘 네. 공장에서 농민공들이 그 자기네 이 폭스콘 공장에 코로나 환자 발생했다고 담을 뛰어넘어서 고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공감하세요. 농민공들이 왜 그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잘 모르니까요. 그다음에 네. 과거에 뭐 기숙사, 대학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이 뛰쳐나온 거라든가 네. 상해가 전격적으로 봉쇄가 돼서 그 기간이 너무 장기간으로 가면서 고통스러웠던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거 혹시 1, 2주가 아니라 올해 장기간 봉쇄가 됐을 때 난 어떡하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더 이상한 격리 장소로 옮겨졌을 때 자기가 받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두려움. 그러니까 불신과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뭐 코로나 뭐 어쩌고 하면 그게 중국에서 방창이웬이라고 있잖아요. 네. 혹시 방창이웬 저는 못 가봤죠. 뭐, 예,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방창이웬 저는 그림으로 봤는데 거의 그 뭐라고 수용소? 예, 비슷한, 좀 예.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 네. 정도도 아니고 네. 초기에 네. 저희 그 공장에 의심 환자가 한 명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숙사에서 네. 발생을 해서 기숙사를 한 일주일 정도, 그 당시는 일주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부 지침이기도 네.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식료품하고 음료 뭐 이런 것들을 다 과일 이런 것들을 제공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있다가 직원들이 나왔는데 끝나고 나중에 후일담으로 농담을 했는데 마치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사회와 급작스럽게 단절이 되고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못 나간다는 그 좁은 공간에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그 공포. 그 두려움. 그래서 네.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농담하고 막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아마 이 폭스콘 사태에 대한 부분은 급여 문제라든가 무슨 뭐 조건에 대한 불일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네. 가장 근저에 깔린 그 의식은 봉쇄에 대한 두려움, 이 봉쇄가 네.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하고 누가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그렇죠. 신뢰가 그렇게 안 간다라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몇몇 사태에서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판단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폭스콘 사태가 터지면서 그 허난시 일정로 그 정부가 갑자기 농민공들이 많이 돌아갔잖아요. 그 직원이 부족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있는 농민공들한테 월급을 높게 줄 테니까 여기 정조 폭스콘에 와 일을 해라고 다시 새로 모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급여 조건이라든지 확실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역 정책을 약속하면서 현지에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일을 좀 하게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 새로 온 농민공들한테 약속했던 그 조건이 만족이 안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주겠다 놓고 월급도 올려주지 않았고 또 기존 직원들하고 분리시켜서 거주하게 하는데 실제는 같이 있게 하고 이래서 엄청나게 그 사태가 터지더라고요. 경비하고 막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지금 외국 기업의 현지에 들어간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 고용의 안정성인 것 같아요. 이 사태가 뭐 하루 이틀 떨어지면 뭐 좀 기다려 보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역에 지금 퍼지면서 현지에 있는 외국 기업 노동 고용의 안정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지방 정부, 뭐 시정부라든가 뭐 지방 정부, 성정부 같은 데서 주요 관심 사항으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발병을 해서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직원들하고의 그간에 이제 서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기존에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의거해서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새로 급작스럽게 고용한 직원들 뭐 일부 얘기에 의하면 무슨 뭐 공무원들을 대체해서 집어넣었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 저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외국 기업으로서 현지에서 어떤 이런 급작스러운 전염병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인력 고용에 예. 문제가 없나요? 인력 고용의 문제는 사실은 최근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뭐 이를테면 네. 애플같이 그 어떤 생산량에 대한 압박이 네. 전 세계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지역이 아니고서는 뭐 사실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빠공해가지고 못하는 건 없지만 지방 정부가 후공을 못하게 해서 네. 뭐 벌어지는 일들 네.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노동과 인력 고용에 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사실 이게 농민공들이 두려워서 고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해서 또 격리돼야 되니까 또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노동 고용의 안정성 뭐 위협은 크지 않은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각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또 특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네, 중국은 네. 지역별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네. 최소한 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외자 기업이라든가 외자 합자 기업들의 네.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두 번째로 저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물품 조달인 것 같아요. 부품 조달. 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거는 그게 베트남에 있는 업체인데요. 중국에서 그 다이스 그거 수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정상이면 한 뭐 2주 길어서 3주면 들어오거든요. 그게. 근데 몇 개월 동안 못 들어왔거든요. 지금 최근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미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중국 현지에 있는 이런 외국 기업들이 이런 조달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혹시 문제점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네. 그 코비드-19 상황에서 네. 제일 저희가 네.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유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네. 물류입니다. 그렇죠. 조달, 공급, 네. 네. 부품 공급의 네. 문제인데 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 직원이나 중국 직원의 안전, 건강 안전, 그다음에 가족까지. 왜냐면 그렇죠. 이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까지 다 이렇게 신변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신경 네.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방 부품하고 후방 부품, 그러니까 부품 공급의 문제, 네. 내지는 물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초기에 이제 호북성에서 그게 가장 심각했었기 때문에
그 호북성이 아시다시피 전자산업이라든가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 네. 산업이라든가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그 제조업에서 그렇죠. 핵심이 되는 부품 산업이 많이 네. 있는 지역인데 네. 그 지역에서 봉쇄가 전면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네.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20년도 초기에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애로를 많이 겪었던 것들이 네. 이런 물류와 부품 공급의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당시에 공장 생산을 재가동하라고 해도 가동을 할 수가 없다. 네. 부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거는 중국은 뭐 워낙 장거리 운송을 하고 대량 운송을 그렇죠.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트러킹에 대한 부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한이 돼 있어서 그게 제일 어려웠고요. 지금도 그 중국 전역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물론 뭐 산업 수요에 대한 뭐 다운이라든가 뭐 경기 문제 이런 네. 것도 있지만 뭐 네. 이런 산업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류입니다. 음. 그래서 많은 기업 중에 일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2급 2차 벤더가 3차 벤더가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출근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생산이 안 되는 영향과 설령 있는 재고를 이동을 시키려도 그 지역이 전체가 봉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트럭이. 그리고 들어간 트럭은 못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건강 안전 문제 이외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부품 공급과 물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때 3년 중에 지금 코로나 3년 겪고 있는데 1년 반 거기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멈춘 적이 있나요? 저희는 네. 그 네.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를 해놓고 아. 그 대처를 했기 때문에 해지를 예, 잘했네요. 그렇게 네. 해서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네. 빨리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또 사전에 이제 그러셨구나. 부품의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이제 공급선이 다변화되면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해와서 그 호북성에서 부품 공급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부품 내지는 2차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부품 회사 중에 나머지 한 회사의 부품을 좀 더 납기를 땡겨서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92년, 93년부터 중국 현지 비즈니스 업무를 시작하셨고 지금 지금 주년이 지났고 우리가 앞뒤로 지금 30년이라는 어떤 중국의 이 발전을 다 보셨고 경험하셨고 이러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께서는 지금 뭐 초차 90년은 굉장히 중국이 뭐 거의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시작하는 때고 2001년에 WTO 가입을 했고 2010년 넘으면서 2011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G2로 성장을 했고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뭐 제가 93년부터 직간접적으로 중국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직접 북경이나 상해로 들어갈 수 없어서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당시에는요. 루트였었고 지금 외국인은 런민비를 쓸 수 없고 태왕권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그 화폐를 받아서 뭐와 뭐의 대항권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태왕권이 달러와 태환을 해서 네. 그 달러를 다시 그 외국인의 고정 환율을 적용해서 런민비를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런민비에 대한 네. 가치가 아니고 저희도 네. 외국인으로서의 가치로 해서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환율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환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30년 전에 한중국교가 수교가 되면서 네. 새로운 큰 시장이 바로 옆에 열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본물처럼 뚝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니까 이제 거기로 막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초기에는 우스갯소리로 13억, 12억 인구의 10%한테만 양말 한 짝씩 팔아도 이렇게 그렇죠. 판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로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해서 들어갔었고 당시에는 중국이 개방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재라든가 제조업에 있어서의 그 서방 산업국가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네. 커서 네.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 때문에 마치 지금 우리가 특별한 전략이라든가 준비 없이 들어가도 뭐 다 우리 물건이 잘 팔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팔려고 나서지 않아도 와서 사겠다고 줄 서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이후에 지금 그 최근까지 2015년, 17년까지 아주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시장 파이가 커지니까 거기서 얻는 혜택도 많았고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국이 혜택이 제일 컸고 우리도 있고 뭐 미국, 일본, 독일도 다 큰 혜택을 받는데요. 성장기에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률도 4%대 이하로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네. 그런 와중에 예전에 그런 고도 성장의 파라다임을 가지고서 네. 현지에서 경영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다, 우리 기업들이. 네. 그래서 물론 많은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네. 연구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파라다임을 바꾸고 네. 그 마케팅을 다시 한다거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수확을 이제는 좀 더 분석적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대처를 해야만 우리도 더 좋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중국 경제를 분석하고 스터디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저하고 다르게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중국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고속 성장해왔잖아요.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과를 놓고서 우리가 네. 분석을 할 때 네. 뭐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이제 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있는데 네. 현장에서 네. 일했던 뭐 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정책 부분에 대한 부분이 로드맵이 잘 갖춰져 있고 계획적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협조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개혁 개방을 할 수 네. 있도록 투고 WTO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중국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분명한 역할을 서방 세계 미국이나 유럽이나 네. 아시아 국가에 많이 그거를 네. 실행을 해서 네. 중국의 고도 성장이 있었던 걸로 네.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고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존의 실력이랄까 아니면 네. 기술 수준이 네. 미흡하다는 거를 잘 알고 그거를 이제 외자 유치 내지는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실력을 배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5, 6년 전에 그 서울대 공대 교수분들 25분이 쓴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네. 있습니다. 그 네.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네. 서양의 그 자본주의가 발전해 산업이 발전하던 과정에서는 그 시간의 그 축적을 통해서 발전을 했는데 이번에 중국은 이런 수직적인 시간의 축적보다는 수평적인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거기서 생존되는 것들을 골라서 그거를 장려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또 다른 축적. 그러니까 축적의 시간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어쨌든 대규모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부동산을 가지고서 자본을 일으키는 그러한 정책이 뭐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정책이 히트가 아니었나 획기적인 작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한번 중국의 경제의 미래를 전망해 보면 현재 특히 제로 코로나 정치하면서 전반 투자 소비 수출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래 중국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이웃 국가고 또 중국이라는 시장이 한국에는 앞으로도 같이 가야 되는 시장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책 그리고 이런 글로벌 환경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미래 중국 경제를 전망하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무슨 업종을 할 것인가에 네. 따라서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내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중국 내수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네. 불특정 다수들이 네. 고객이 되는 네. 소비자가 되는 그런 산업에 들어가서 물량 측면, 그 수적 증대 측면에 대한 Q에 대한 측면을 많이 네. 보고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로 했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수준이 네. 상당히 올라와 있고 일부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네. 탑5 안에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종종 생기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생각하는 소비재를 파는 기업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 그러지 말고 차별화돼 있거나 고급화돼 있거나 어떤 네. 특히 니치 마켓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그 자기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잘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수 시장에서는 아직도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의료기구가 있잖아요. 네. 헬스 의료기기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세상을?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 가능한데 이제 네. 우리가 거기서 고려해야 될 네. 부분은 네. 어느 시장이나 내가 어떤 히트폼을 내면 네. 그거를 따라오는 패스트 팔로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패스트 팔로워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그 물건만 놓고 장사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조만간 그 로컬 지역의 실력자가 유사한 제품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수 있는데 네. 이런 아이템을 현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네. 그 어떤 별도의 고민과 그다음에 방어 조치, 그다음에 2단계, 3단계의 그런 어떤 대책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제3국에 수출하는 이런 모델이 사실 1992년 이후 한중 간의 주요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기술과 자본을 갖고 들어가서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한국 국내에 재팔거나 아니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이런 게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의 주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유럽 경제 위기가 왔고 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왔고 하면서 저는 해외 시장이 죽으면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 내수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2011년 이후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변화를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010년 이후로는 오히려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쪽으로 한국 기업들이 전략을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도 한중 간의 기업들의 협력이 중국을 생산 공장으로 주로 쓰고 제3국에 재수출한 모델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 시장에서 굉장히 떨어지면서 베트남이라든가 지금 인도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를 또 생산공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인상 깊었던 게 90년 수교하면서 이 갑자기 열린 큰 시장 앞에서 한국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전략을 갖고 간 게 아니고 너무 낙관적인 전략을 가지고 갔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큰 전략을 짜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제3국의 수출 이런 모델이 한중 간 굉장히 주요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진출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간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다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특히 이제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든가 큰 규모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은 그 투자를 내부 비준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게 간단한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밀한 검토보고 없이 그렇게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30년이라는 시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중 수교 30년에서 얻은 거 그러면 교역량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GDP가 다 양쪽이 성장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런 낙관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는 국민 감정의 변화가 미묘하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 몰리는 거에 대한 경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개인과 기업들의 어떤 세계관에 대한 변화를 준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동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해외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하고의 그 교역을 시작하고 사업을 하면서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도 진출하고 중앙아시아에도 들어가고 생각하지 않았던 제3세계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남방까지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지만 제 소견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세계관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3국으로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 현지 시장을 놓고 본다거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관과했었던 것들이 하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중동은 좀 특수하지만 그런 시장들은 자본주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과 그 중앙아시아,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시장이고 게다가 중국은 사회주의 제한 자본주의 시장인데 그 차이를 우리가 계획을 짤 때 면밀하게 반영을 안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은 조금 애로가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을 봐야지 왜 수출을 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내수 시장은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협력해서 제3국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각 기업들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인재들이 많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지역에 대한 특징에서 인재 양성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세대가 젊은 층이 아니라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국에 관련된 인재에서 크게 우리가 관심 가졌던 건 첫 번째는 언어였습니다. 네. 네, 언어.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쪽 지역에 대한 이해도였는데 이해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려웠던 것들이 영어를 안 쓰고 외국어가 아니고 한글로 번역은 되는데 이 번역된 한글 단어가 저희한테 정의가 개념 정의가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체소조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집체소조 그러면 글자는 한글 맞는데 무슨 뜻인지 안 들어오는 것들. 그다음에 뭐 당교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당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이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중국은 당교가 학자 사업의 되게 중요하죠. 경우에는 예. 그 기업의 직급 체계도 있지만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공산당의 그 직장에 있는 당의 그 체계가 있고 당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뭐 에피소드라든가 오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정치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연구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아는 수준으로 그렇죠. 개인의 그 느낌 가지고 살지만 비즈니스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부분은 부득이하게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직원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기한을 해서 보고서를 하면 윗분들은 글로벌한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그분들이 중국화되어 있는 중국 특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네. 효과적으로 일을 했지만 더 많았으면 그 네. 부분들이 우리가 더 섬세했으면 네. 그러면 아마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한국 언론이나 혹은 서방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중국에 들어갔던 외자 기업들이 이제 탈중국한다. 또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미래 글로벌 공급망에서 좀 중국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을 외면한다. 뭐 이런 게 한국 언론하고 서방 언론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실제 중국의 그 FDI 투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FDI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 기업만 봐도 지금 올해 106% FDI, 중국에 대한 FDI 투자가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 보면은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외국 기업이 뭐 중국을 떠난다라는 이런 게 좀 닿지 않는데 그렇게 보세요. 외국 기업 중국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론적으로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체 저는 분위기가 이제 어때요? 경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해하시는데 좀 네. 쉬울 것 같아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FDI 투자 부분에서도 네. 그 투자가 그 총액 기준으로는 투자가 뭐 많이 성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세부 항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산업 분야별로 그렇죠. 어떤 분야가 투자가 늘어나고 어떤 분야는 투자가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사업에 대한 투자냐 그리고 기존에 대한 사업의 투자도 성장을 더 확대하기 위한 투자냐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구제성 투자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 분석을 좀 더 하면 좀 더 그 내역이 명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투자는 늘었지만 외국인의 거주는 증거는 확실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인구 데이터는 줄어들더라고요. 그 예. 2010년도에 예. 뭐 20만 명 넘게 예. 있었던 외국인이 예. 2020년도가 되면서 16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죠. 줄었다라는 예. 거 그런 거는 확실하고 그거는 아마 어떤 정책적인 정치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환경적인 부분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가 느느냐 주느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개별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세의 흐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뚝에 물이 터졌다고 그래서 네.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빠져나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이 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투자하느냐, 기존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성장형 투자냐 아니면 어려우니까 자금 지원을 해주는 투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는 남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을 가지고 그게 글로벌 현재 새로 구조가 짜여지는 거에서
뭐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지 악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판단에서의 기준을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네. 본질에 대한 부분은 간과를 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단편적 인식을 가지고 결정하려는 그렇죠.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어떤 결정에 오류를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투자는 대세의 흐름이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러한 글로벌 환경과 중국의 상황 속에서도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10년 후, 20년 후에 어차피 옆에 있는 나라니까 그다음에 경제 대국으로 뭐 꼽히는 나라니까 무시할 수 없다라고 나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어떤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요. 이유는 이제 마지막 부분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다뤄봤으면 좋겠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편적인 결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중국 시장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럽에 가서 이제 중국에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유럽에서 뭐 유럽하고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좀 중국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인상이 너무 깊은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뭐라 해요? 솔직하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도 근데 많이 솔직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임계태 사모님을 모시고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중국과 그동안 한국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방향성적 이야기만 나눴지만 앞으로 제가 자주 모시고 우리 사모님 같이 중국 현지에 들어간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더 구사해야 되는지 다음번 시간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 2개월 넘게 안녕하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나눴고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있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미래성적인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쉽게 계속 노력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